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경제의 영역과 정말 융합이 되면서 이제 경제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예측을 하면서 동시에 인간성의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발전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면 어느 지점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되게 한 2040년에서 5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종으로 기술적인 진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림을 그리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일대 역사적 변혁으로 이게 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디테일한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독일의 인더스트 4.0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토는 그거였습니다. 모든 개개의 소비자에게 그들의 취향에 맞는 단 하나의 제품을 단 하루 만에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개인의 행적을 빅데이터로 구축을 하면 그것을 AI를 통해서 처리를 해서 미래에 무엇을 원할 것 것이다는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산이 되면 바로 소비자에게 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위 드론과 그 자율자동차 같은 것이 즉시 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계도를 독일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독일 사람들은 이걸 인문사회학자들하고 토론을 시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 설계도로 만약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필요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의 미래가 될 있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반인간적인 경향을 띠린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해 2017년에 이러한 우려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G20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우리나라도 소위 말해서 정책의 목표를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설정을 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사람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탐문을 해보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뭘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4차 산업혁명이 도달할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인간의 탄생은 기적이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과도 또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유일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데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자신의 삶이 살아야 될 의미가 분명하다면 어떠한 고난도 견뎌낸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뜻이 되겠죠. 인간은 살아야 될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아무리 경제적 생존 환경이 풍요로워도 스스로 죽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생각할 때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인간은 의미를 향해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인간이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해를 어느 정도 얻었다면 세 가지 정도로 인간의 미래상이 지금 우리한테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의 아바타가 되는 거. 이 장면에서 인간의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는 알파고도 아니고 이세돌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이세돌과 어떤 의미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묘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의 두뇌를 쓰는 것을 스스로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냐면 바로 알파고에 의존하고 있죠. 이 상황은 무엇을 뜻하냐면 앞으로 2050년이 지나서 인간과 관련된 모든 곳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탑재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쓰면 경쟁에서 질 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결단을 무엇에 맡겨야 되느냐? 인공지능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예감케 하는 그런 장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은 뭐냐면 아바타가 되기 싫으면 스스로 인공지능이 되라 라는 거죠. 그 인공지능을 이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강시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인간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 뭐 정확히 소위 그 인간상을 증강인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 사상적 흐름을 트랜스휴머니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호세 코르데이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는 트랜스휴먼과 포스트 휴먼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장류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과는 달리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듯 빠른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인간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죽음을 인정하면서 본래적 자신을 향해 사는 존재.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이다. 정말 삶으로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삶을 스스로 인수하게 되고 자기 책임하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휴메인 퓨처리즘의 특성은 이 속성의 공학에 대비해서 숙성의 미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숙성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적절한 시간을 누려야 그것의 가장 좋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속성의 공학과 숙성의 미학은 문제 내지는 사태를 정의하고 솔루션, 해결책을 받는 두 개의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의 공학에 의해서 문제를 정의하느냐 아니면 숙성의 미학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찾느냐에 따라서 제조, 설비, 과정까지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와인을 속성의 공학의 관점에서는 1시간에도 수백 몇 명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와인을 숙성의 미학의 입장에서 정의하면 무엇이 될까요? 와인은 원래 하늘에서 내린 성스러운 어떤 눈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화적 의미를 갖는 그런 와인을 생산하는 설비는 절대적으로 하늘에 필요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이 그 빗물을 받아서 석회암에 고이게 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여기에 살면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 굉장히 노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와인벗이라고 그러죠. 와인벗이 인간과 함께 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삶의 풍경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바로 이제 이태리의 투스카나 지방의 한 마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를 얘기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4차 산업이 추구하고 있는 건 완전 자동화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인 공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논란을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아주 낙관적인 입장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아니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워크리스 소사이티로 간다. 지금 논란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냐면 굉장히 상투적인 형태입니다.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될 거냐 유토피아가 될 거냐. 근데 이 논쟁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미래를 예언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 관리 논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에서 이끌려 간다고 한다면 마치 서울에서 지진 관리를 하듯이 우리도 일자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하려면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은 깨달음의 근본 형식이자 세상을 유리를 통해서 살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깨닫는 길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직접 접촉하면서 진리를 체득하고 터득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아가 충만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웰빙의 근본 조건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심리학자가 증명을 해줬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칙생미하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연구한 결과 일의 역설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사실 일하기 싫다 그러는데 일할 때 더 행복하다.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없어지면 일병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중독이라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는 소위 컴퓨터 게임 중독이죠.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허구한 날, 매 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회적 무력증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독 상황에 들어갔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을 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컴퓨터 게임을 일로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어떤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미래로 끌고 가는 굉장히 결정적인 활동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을 잃으면 미래라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만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미래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AI나 로봇을 개발을 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일과 작동이 혼돈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노동, 일을 잘하기 위해서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은 다만 작동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과 인간의 삶과 도구와 기술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서 이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그래도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자동화의 새로운 컨셉입니다. 로봇에서 코봇으로 지금 로봇의 컨셉이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즉 완전 자동차에 도입되는 로봇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인간이 없죠.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 일은 인간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미래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인권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끌어지는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독보적인 존재예요.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롬바르는 사람은 창의성은 함께하는 크리에이티비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creativity is con-creativity란 말을 씁니다. 타인과 긍지에 찬 협력을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소위 말해서 제3의 역량이 생기고 그 제3의 역량이 생길 때 공감이 일어난다. 그것이 창의성의 원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4차 산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일종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을 좀 풀 필요가 있는데요. 독일의 정책 보고서를 보니까 재밌는 캐치프레이즈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들이 4차 산업혁명을 찍었지만 사실 혁명이 아니다. 이거는 점진적인 과정이 된다. 왜냐? 인간은 급격한 혁명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치 시대 때 치명적인 역사적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선용하는 사회 정치적 혁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은 이 사람들은 사회적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추구한 호모 컬츄럴리스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는 전부 동반자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같이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세 개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즉 사회 전체를 사회적 창의성이 활성화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독일의 시민대화, 그 다음에 사회적 동반관계, 특히 일터의 민주화, 그 다음에 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민주화죠. 그것이 굉장히 사회를 소위 협력적 창의성이 잘 활성화되는 그러한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의 모습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갖고 난립니다, 전 세계가. 스마트 시티가 버전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형이 있어요. 동아시아형은 뭐냐면 국가 중앙 통제 스마트 기술 중심 대세 추경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이 IoT다 그러면 IoT를 빨리 시에 도입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되냐? 스마트 기술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즌 중심입니다. 그리고 공동 창작형이에요. 기업, 지방정부, 시민. 그래서 이게 바로 동아시아형이죠.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이 발표하는 이런 동아시아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미래상. 우리가 공상과학연구에서 보는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이퍼 모바일 시티입니다.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모든 거를 빠른 속도로 해결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를 총알 배송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을 하고 거기에 솔루션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솔루션은 드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서울의 하늘이. 세계 스마트 도시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할 때 항상 상위권으로 드는 나라가 의외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덴마크, 프라이부르크 뭐 이런 데요.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래요. 제가 한 2년 전에 조그만 그 스마트 시티 학회가에서 갔는데 네덜란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스마트 기기 들고 다니는 게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인텔렉추얼 해야 된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인텔렉추얼한 게 뭐냐 그랬더니 공동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인간이라고. 그리고 더더구나 중요한 건 미래의식을 갖는데 이 미래의식이 역사의식하고 통하더라고요. 우리는 미래 그러면 역사를 파괴시키고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뭐냐면 좋은 역사를 미래 세계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잘못된 정치체제, 특히 비민주적 정치체제하고 스마트 시티가 결합을 하면 스마트 수용소 되고, 잘못하면 스마트 아우슈비츠 된다. 삶이 뭔지를 알고 이 삶이 더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뭐냐, 그걸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프라이부르크의 시티 타운홀입니다. 완전히 태양광 파넬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전력 공급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합니다. 이걸 이끌어가는 뭐 5개의 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기업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이걸 전부 공동 결정의 파트너십으로 갖고 가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은 무책임한 시민이 아니라 긍지에 찬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스마트 시티즌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과학기술자들이 잘못하면 자기를 스스로 도구로 착각한다. 도구적 이성에 집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만 인용하고 끝날 텐데요. 한나 아렌트의 그 공화국의 미결에서 이런 책을 해요. 착한 인간과 좋은 시민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착하고 순하고 말잘난 인간은 어디에도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도 있고 폭정에도 있고 왕정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착한 인간은 어느 사회에서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시민은 좋은 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좋은 시민은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러한 길을 앞으로 열심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